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그 지금 이제 마이크를 좀 들고 하세요. 네. 아닌데요. 녹화가 되니까. 그냥 하세요. 왜? 귀 울려? 아파요. 귀가 아파서. 네. 이철 교수님이 목소리는 확실히 이 빅 빅3 이걸 한번 좀 반복을 해본다면 루즈벨트가 일손이한 스튜던트, 일선주의자. 그래서 제국주의 거부, 유럽의 제국주의 거부하고 유럽의 식민지 확보한다는 거부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승전국의 영토 확장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승전국들이 영토 확장을 하려다가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반발해가지고 2차 대전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건 막아야 된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까지 외교가 비밀성장, 미식 외교 그렇게 해서 땅 니 주고 내주고 해서 독일, 오스트리아 너 이거 내놔 하면서 이탈리아 뭐 피우미 한국 원하듯이 해서 만나가지고 배수의 조약을 체결할 때도 한 달 동안에 뒤에서 두근두근 하면서 강대국끼리 땅을 가지고 이쪽 저쪽 주민들 의사도 묻지도 않고 지금 푸틴이 저 돈바스 쪽 그래 장난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 이게 전쟁 원인이 된다. 이게 안 된다. 그 모든 거를 국제문제위원회로 하자. 이런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처칠은 대영 제국의 최후의 제국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야타 회담에서는 완전히 빈들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루즈벨트하고 스탈린하고 2대1이 되죠. 그러면서 영국 대영 제국이 종말을 구하는 마지막 제국주의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유엔 문제를 유엔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니까 처칠부터는 콧방귀도 안 껴요. 나이가 처칠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네 이랬는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루즈벨트에서 나오죠. 근데 반대로 뭐라는 거예요? 스탈린도 유엔 하자 그러니까 저 웃기는 하지만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루즈벨트 호주머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둘이가 그럼 제가 뭐 빼 해서 돈 주고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유엔이에요. 흥정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까지가 파워폴티 이게 권력 정치가 아니에요. 권력 정치.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는 권력 정치고 스페어 오브 인플루언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차 대전이 이제 끝나면서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전쟁 목적이라 군대가 들어가고 원조가 들어가면 한국에 미국이 원조로 들어가면 진비가 돼야 되죠. 그러고 그 땅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거기에 국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미국이 우리나라 원조도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영장벽, 스페어 오브 인플루언스가 소련이 밀렸다가 다시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스탈린그라드에서 반격을 취하고 들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중동부 유럽을 동부 유럽, 중부 유럽으로 막 들어가죠. 에스토니아 같은 발틱 3국에다가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또 폴란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가 그게 그렇게 헝클어진 그 영토가 누구의 지배로 가느냐 친미 정권이냐, 친소 정권이냐, 친명 정권이냐 그걸 관리해야 되겠다. 그 땅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스페어 인플루언스 영향력의 영역이다. 전쟁 공짜가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먼저 내주면 그건 친미 정권 들어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죠? 당연하게. 뭐 근데 영국은 이거 어쨌든 간에 지켜야 되겠다. 뭐 홍콩은 붙들어도 됐지만 나중에 결국은 인도로 토해야잖아요. 그리고 처칠은 반공주의자입니다. 소련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인식을 하고 있어서 루즈벨트와 같이 이거 소련전 견제하려고 몸치다가 실패한 거예요. 이거 앞으로 사고치니까 스탈린이 돈 주고 다 먹고 해가지고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당연히 좀 계속 편지 보냅니다. 처칠 루즈벨트. 폴란드 뭐 자유선거 해라 뭐 해서 무기 대원조 잘 봐라 해서 막 하지만 루즈벨트 생각은 요거 해체는 영국 요걸 해체해야 하는 목적이 더 강하다. 그 다음에 스탈린은 뭐예요? 영국 안보를 위해서는 발틱 3국이라든가 폴란드라든가 히틀러 같은 인물이 다시는 네버게 다시는 소련을 침공하지 않으려면 핑계를 내는 거죠. 그 주변인 루마니아, 폴란드라든가 헝가리 이런 나라가 우리의 스페어 영향력으로 들어가야 된다. 친소 정권으로 붙잡고 둬야 우리가 안전하다. 또 당한다. 그건 반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반틀린 거고.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뭐냐. 중동부 유럽에
괴뢰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43년, 44년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적군이 가는 곳에는 신속파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동상이몽은 가지게 된 것이죠. 테헤란에서 43년 11월 달에 만났는데 요 인상 한번 보십시오. 이거 좀 멋들어지는데 요게 가까워, 요게 가까워. 요 멀죠? 요게 사진에서 뭘 보고 있는데 처치하고 루즈벨트 거리는 뭔가 멀어. 근데 이게 신통해가 뭐 기분 나빠가지고 ጭምጭም하겠죠. 근데 루즈벨트하고 스탈린 관계 이 사람은 뭐가 그래 구애하는지 요거 가깝잖아요. 그죠? 아주 멋들어진 장면이 찍고 있는 것이고 얄타에서 마지막 만났는데 여기 지금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 그 밑이죠. 그죠? 우리가 한참 전쟁 중인데 요 밑에 얄타 궁, 짤 궁전, 옛날 궁전에서 휴양지로 했는데 모스크바 스탈린이 오는 거는 여기 1500마일인가 그렇고 처칠이 얄타까지 오는 거는 3500마일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시오. 대사관도서 루즈벨트가 오는 기간은 2배, 3배 되죠. 엄청나게 멀리 온 거예요. 안 그러면 몸도 피곤한데 소아마루 환자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스탈린 만나게 됐어요. 네. 장소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45년 2월 4일에서 11일 동안 있었는데 역사가들은 이때 이미 루즈벨트는 다이맨, 이 다이맨 죽고 하는 사람이었다. 사진 보고는 해가지고 얘기 뭐로 조약 내용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구축하게 되는데 가장 그런 것이 소련 제일 참전 의정서 흥동에서 러일 전쟁에서 잃어버린 모든 문제 소련에 다 회복시켜준다는 거. 진탑통치 문제. 분단은 여기 세계적이 아닙니다. 분단은 테헤란에서 언급되고 얄타회담에서 3발선 분단은 언급되고 자꾸 그 단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걸 한번 봐볼까요? 최근 브라질 한번 봅시다. 아까 어디까지 했습니까? 전화협정, 전시외교 특징, 전시외교 특징과 구상, 교류구상이죠. 자 그러면 루즈벨트 전시외교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역사가들은 허스널 디플로마시가 그러는데 국무장관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바이든을 만났는데 내가 다른 거 다 지키고 만나면 이때를 만나면 웃으면 악수하면 해결된다. 48초든지 뭐 48초든지 48분이든지 그러면 이것이 개인얘기죠. 근데 루즈벨트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20대부터 보면 좀 잘생기고 여성들이나 남성들에게 차미, 매력이라고 그러죠. 아주 상냥하고 매력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낙천적이고 웃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나 아줌마라든가 뭐 지금 오세훈 씨하고 아줌마도 좋아하듯이 굉장히 지금 뭐 조국이 아마 대통령 선거 나왔으면 막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 잘생겼잖아요. 그 뭐 법대 교수할 때 막 커피 들고 할 때 학생들 막 줄줄 서서 들어간다니까. 강실에 연구실에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잘생겼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루즈벨트는 정치를 하면서 자신의 차미, 매력과 만나가서 웃기고 악수하고 이렇게 비비면은 국내 문제는 사실 해결될 수 있잖아요. 노조 문제든지 뭐든지. 그렇게 해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됐느냐. 국내 노조위원장도 또 공화당 지도자든지 뭐 분과위원장이든지 한 사람도 만나서 웃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은 뭐 합시다. 국내 문제니까. 그거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스탈린이 아무리 독재자라도 내가 만나서 웃고 이렇게 하면은 스킨십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해결한다. 돈 많으니까 우리 좀 연주 좀 더 해주고 한번 해보자 하면은 국내처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굉장히 낙관주의자예요. 원래 미국 사람이 낙관주의자니까. 그리고 이제 실용주의자예요. 왜냐면 경제 문제고 공산주의를 경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빈곤 때문에 공산주의가 싹텄다. 그럼 빈곤을 해결해주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가 될 것이다.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에 대한 스탈린과 처칠과 FDR과의 이 코레스폰던스 네타 사료를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스탈린에 대한 편지를 읽었는데 엉클 조라는 애칭까지 나와요.
엉클조. 엉클조라면 굉장히 애칭이고 좋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그럼 궁극적으로 이제 미국은 수렴입니다. 큰 거죠. 시오야. 하는데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는 계속 접촉하면은 이것이 비슷하게 된다. 남자 여자가 처음에 만나가지고 처음에 아주 다른데 성격이 같이 뭐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막 피도 살고 썼으면은 저 사람 막 만나고 닮아 진짜 나올 수 있잖아요. 성격도 그렇고 얼굴도 뭐 깜짝잡아 비슷하게 되더라. 부부새가 결혼 오래 하면은 그거 섞여가지고 남자 관계에 이렇게 섞이듯이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는 결혼을 하면은 남녀가 다 섞여가지고 부부가 비슷하게 되듯이 비슷하게 수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정 자본주의와 수정 공산주의가 만나서 비슷하게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실수는 고립주의였다. 이거는 안 된다. 여러분 저 미국 사람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민주당이 일어났을 때 특히 숫자가 막 우리 선대표가 많이 했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민주당 시절에 전쟁이 많이 발생했던 걸 알 수가 있고 20세기에. 그리고 고립주의 실체를 인정해서 미국의 경찰 역할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 루즈벨트의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1차, 2차 터지고 나니까 3차 세계대전에 대한 노이로제 지도자들이. 자, 트루먼 해고를 보면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딱 전화를 받았을 때 트루먼 해고를 보면 이런 거죠. 이거 3차 대전의 조짐이구만. 3차 대전. 그러면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트루먼 해고를 보면 바로 평양하고 서울쯤 이게 아니고 이거는 포니와 이 스몰 게임이라는 얘기예요. 한국 전쟁은. 리얼워 진짜 전쟁 어디서 일어나느냐? 베를린으로 있죠. 동독에 있는 어마어마한 소련 전차 군단이 동독에 쳐들어오다니. 그러면 3차 대전 두드려 막아야 된다. 어디에서? 사우스코리아 한국에서. 낙동강에서 막아야 되겠다. 그럼 빨리 유엔군을 보내라. 굉장히 급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좋다는 건 3차 대전을 여기서 막자는 거예요. 3차 대전 유럽에서 만나면 미국은 2차 대전 때처럼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 2차 대전에 대한 논의로죠. 그래서 올란드는 될 때까지 미국의 정치 지도자는 게릴라 전쟁이라든가 스몰 게임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다 덩치 큰 3차 세계대전에 대한 노예에 대한 핵전쟁에 대한 노예였어요. 그러면 그러면 또 앞으로 절대 재무주의는 안 된다. 유엔에서 해결된다. 그럼 유엔에서 해결하려면 빅3, 빅4로 그러면서 상임이사국을 만들려면 소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강대국이 참여해야 되나. 한 명이 더 빠지면 우리가 미국이 국제연맹에 빠졌듯이 소련이 빠지면 이건 또 어렵게 된다. 그럼 소련이 끌어안아야 된다. 그럼 나의 매력을 만나서 어쨌든 간에 만나서 대화하면 될 것이다. 그럼 조금 더 주라. 양분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 다 돌아야 되는 거죠. 평등문제죠. 자, 그런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2차 대전으로 들어간 것이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1차 세계대전은 어려웠던 것이 전쟁 중간에 이 국가 간에 이렇게 협정을 맺거나 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18년에 소련하고 독일하고 정권이 케렌스키 정권으로 해가지고 볼셰비키 정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면서 레닌 정권이 전쟁을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중단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독일하고 마장 비밀협정이죠. 전쟁을 중단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서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이 양면전쟁을 벌였었는데 레닌 정권이 등장하면서 독일하고 소련하고 레닌 정권하고 빅딜이 이루어지면서 동부전선에서 독일군 병력이 어디로 옵니까? 서부전선으로 데려오면서 서부전선에 굉장히 프랑스 영국군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걸 해소하려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2차 대전도 영국, 프랑스 이런 미국 이런 나라들이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하고 어떻게 됩니까? 비밀 협정, 비밀 파기를 해서 안 된다. 그래서 1942년에 여기 42년입니다. 43년입니다. 43년 1월달에 루즈벨트 처칠이 만나가지고 드골 빅스라를 만나가지고
unconditional surrender고 무조건 한국 정책. 주축국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한국을 받아내지 않고 국민협정하지 않는다. 그런 약속을 한 것이 그 유명한 카사블랑카 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대전 현장은 그 조약을 자세히 보면은 앞으로 유럽의 식민지는 궁극적으로는 해양의 자유를 통해서 식민지를 관리할 수 없다 하는 조항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랑 회담이 카이로 선언도 여러 알다시피고 카이로 선언에서는 이집트에서 그 장개석을 초대했는데 스탈린 보고 오라 하니까 장개석을 이제 보기 싫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스탈린이 바쁘다 해가지고 장개석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에서는 장개석이 루즈벨트, 처칠, 장개석이 만났는데 루즈벨트는 아시아 문제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일본을 패망시키고 나서 중국의 역할, 유엔 상임이사기 안보이사무죠. 상임 안보리로 넣고 중국을 공산화국 때문에 생각도 못했으니까 중국을 키워가지고 이 태평양하고 아시아 지역을 전후복배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의 전후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포 폴리스맨, 영국,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이 4대 강국이 세계를 관리하는 경찰 국가로서 또 상임위원,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관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분 알고 있듯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기 대여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친소파들이 그룹이 형성이 됐는데 그 외에도 언론이라든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조셉 데이비스라고 대사를 했던 이거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루즈벨트에게 만불을 주고 선거 캠페인으로 만불을 주고 해가지고 하다가 주소 대사로 된 인물입니다. 근데 대사가 됐을 때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도 지금 박지원처럼 계속 소련은 문제없다 얼플에 하는 거예요. 이 진보적인 그런 무드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이제 조셉 데이비스라는 인물이 나왔고 또 정치가로서 출마도 했던 웬젤 윌키 대선 출마까지 했던 인물도 소련을 갔는데 거기에는 무슨 유튜브가 있더라 해가지고 책도 쓰고 기자들 인터뷰도 하고 소련에 여행도 하고 하면서 이제 친공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이제 책이라든가 저술 또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히 유포를 했던 것이고 미국이 그 공산주의가 활기를 치고 피크가 된 것이 메카니즘 6.25 전쟁 이전까지 2차 세계대전으로 해가지고 6.25 전쟁 발발 직전까지 미국의 공산주의 운동이 미국 공산당 운동이 활기에 피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때에 미국 공산당 현수가 자료에 의하면 한 8천 정도 됐다고 해요. 8천 그 당시에. 그러면서 계속 몇만 명으로 증가됐다가 51년 조셉 메카시의 그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짜부러지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국에는 이런 유럽이라든가 이런 동북아처럼 저도 한 6년 7년 있었습니다만은 그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자입니다. 미국 사람들. 이념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좌파들 해가지고 막 그 바이든 요새 보면은 상당히 미국 사회가 장애가 와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1차 대회 30년대 40년대를 해보고 해본다면은 미국 사람들이 철저한 실용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전쟁을 추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후처에서 루즈벨트가 생각한 것은 아까 누누이 이야기한 뉴 월드 오더거든요. 그러면 이 뉴 월드 오더에서는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를 뭉개야 루즈벨트가 원하는 이상적인 세계 평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자연히 이제 이념 문제, 공산주의 문제 이런 과소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리더십에서 역사가들이 제일 문제를 삼는 것은 그 부통령 바이스 프레젠트 트루맨이 거의 45년 초인가 거의 그 막바지에 부통령이 됐거든요. 트루만이. 근데 그 전에 이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 아주 친공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있고 아예 부통령하고 국무장관에게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즈벨트 행정부 시절에 부통령이라는 건 트루만밖에 생각 안 나죠. 그 다음에 국무장관 하면 헐 여러분 처음 듣죠. 헐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래된 국무장관 했지만 완전히 바지 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무장관하고 부통령은 물론 미국의 부통령이라는 것은 대통령 죽기만 기다리는 부통령 아닙니까? 링컨이 부통령한테 에드워드 존슨이 링컨 암살해서 대박 쳤고 그 다음에 케네디 밑에 있는데 존슨이 링컨 케네디 암살 때문에 갑자기 느닷없이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트루만도 그렇고 가만히 할 일 없어요. 의전만 하고 대통령이 언제 죽을까만 기다리는 게 미국의 부통령이에요. 원래 또 의전밖에 안 하고 실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도 독점하고 국무장관까지 벤치를 놨다는 게 문제가 심한 거예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국무장관이라든가 밑에 그 특보를 쓰면서 권한을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떤 무력하게 그러면 국무장관이 무력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특히 전쟁 시에 외교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군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독점하는데 알다시피 여러분 나중에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44년 정도 된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좀 녹화하니까 좀 나은데 소화업이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분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시라든가 이런 이렇게 되면 다른 욕망이 엄청나게 생긴다 그래요. 이제 생각적으로 성기능이 이렇게 되면 반대로 두 가지 엄청나게 욕심이 생깁니다. 물론 먹는다, 많이 먹는다, 먹방. 아니면 여자를 입는다든가 막 사는 거 쇼핑용 남자는 뭐 생기냐 홀리우드. 내시가 여러분 홀리우드 어마어마한 거 알죠? 중국이 내시들한테 망한 왕조가 후식 있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욕망이 봉쇄가 되면 다른 욕망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성격이 있다는 거니까. 물욕, 홀리우드. 그러면 우리가 추적해 볼 때 루즈벨트는 소아마을 상태고 엘리전 여사하고도 40대기 전에 이 정상적인 성생활이 봉쇄가 됐다면 이것이 사선으로 아니라 커진 분이 권력인 거 아니겠어요? 돈도 다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비대가 엉뚱한 욕망이 비대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또 출마한 거예요. 44년대 죽어가는 사람인데 대통령 또 하겠다는 거예요. 몸이 따라가지 않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데 말려야 되는데 측근들이 호호호. 그러니까 예수민이 우리나라 믿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예수민이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힘들면서 그 출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핵개발 같은 경우에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핵개발이 아인슈타인 박사라든가 이런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물리학자들이 핵물리학자들이 전화를 피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미국에 왔단 말이에요. 20년 중에. 그래가지고 핵 정보를 V1, V2 로켓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정보를 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강화할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맨하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41년, 42년부터 공장을 해가지고 뉴멕시코에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핵에 대한 비밀을 트루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알았다 그래요. 부통령한테도 핵 비밀 공유를 안 거예요. 그만큼 권력에 대한 어마어마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해리 홉킨스 같은 인물도 스페셜 엔보이 특사를 통해 가지고 보면 처치라고 외무장관이 외무부를 하는 것을 자기 측근을 통해서 했는데 그 해리 홉킨스가 자기 아들한테 한 말이 재미있죠. 뭐냐면 이런 말 아들이 그랬다 그래.
왜 소련이 그래 자꾸 원조해 줍니까? 미국도 이 의회도 그렇고 국무부도 그렇고 이 공산주의자 원조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자꾸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아들 궁금했던가봐. 소련을 분절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대수 무기대의 총 헤드쿼터란 말이에요. 헤드 아닙니까? 헤드 오피스가. 근데 아들한테 1942년에 한 날입니다. 소련이 나치와 투쟁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염려해야 될 유일한 것이다. 투쟁. 그 밀리터리 빅토리, 거기 올빵되어 있는 거예요. 밀리터리 빅토리. 승리에 올빵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이 소련이 밀어붙이면서 전황이 43년부터 이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스타베냐는 1942년 미드웨이 해전으로서 역전이 다가오게 되는데 전황이 이제 저 중동부 유럽에서 적군이 석권하는 과정에서 43년 가을, 44년 초부터 해서 전선이 이제 저 밖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제일 오래되는 것이 처칠이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 승리가 정치적인 목표를 가져두는데 처칠이 고민한다. 그 정치가 오래 갔습니까? 그런 데서. 왜냐면 해군 장관 2차 대외대전 때 해군 장관을 해가지고 바바네스에서 군사작전을 했다가 그 개표를 보고 사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유럽의 세력군이 적군이 들어가서 괴뢰정권이 들어선다면 이거 대형적인 위협이다. 해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4년 11월 달에 처칠이 이제 모스크바를 방문해가지고 소위 그 퍼센티지 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 퍼센티지 협정이라는 건 뭐냐면 동중부 유럽에서 전후 끝나면 이런 겁니다. 루마니아 세력권을 소련 50, 영국 50, 그리스, 영국 70, 그 다음에 러시아 30. 그래서 각 중동부에 뭐 한가리 40대 50 해가지고 중동부에 적군이 있는 그 지역을 퍼센티지를 해가지고 서로 박인 해가지고 그건 비밀내고 비밀 행정이죠. 그건 루즈벨트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걸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처칠이 가가지고 퍼센티지 협정을 해서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칠하고 루즈벨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듯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애매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핵무기 정보 공유 문제인데 44년 10월 가을인데 퀘벡에서 미국하고 이제 소련 정보당국이 군사정보당국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는 만하탄 프로젝트가 핵무기가 많이 진척된 상태였습니다.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이거 소련에 이런 정도 알려야 되는데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하고 있다는, 신무기 개발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루즈벨트한테 이걸 상심했는데 이것은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스탈린이 말을 듣지 않으면 혹시나 10% 자기는 스탈린이 듣는데 만에 하나 스탈린이 미국을 배신한다면 자기가 비밀 히든 카드가 있어야 되죠. 그런 거. 이번 트럼프가 뭐 중요한 말 했대요. 뭐 푸틴하고 시진핑이 괴상한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거 했죠. 우리 미국이 모르는 것은 무기가 있다 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졌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런 그 핵무기 문제가 이제 미소간에 미영소간에 이제 거론이 되고 미국이 그 독점한 당이었고 아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약타 끝나고 나서 죽었는데 그 지금 보면은 그 사진이 여기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이가 지금 63세거든요. 제일 젊습니다. 근데 이미 고혈압이라든가 이제 악화된 나한테 4월 12일 날 머리에 아프다 해가지고 피줄 터져 뇌출혈로 사망했고 이 두 사람은 생생해요. 이거 보면 뒤에 75세, 67세하고 71세인데
누구 처칠 계속 그저 담배 피우고 있죠. 이 다른 그 자료를 보면은 루즈벨트가 얄타 회담에 그 사진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루즈벨트 내에 그 공산주의자 문제인데 30년대, 40년대에 미국 공산당이 가장 활기쳤고 또 모스크바하고 코민테른 쪽에서 포섭을 해가지고 미국 공산주의자들 또 미국 내에 그 간첩들 배회해가지고 그 간첩들이 가장 암락한 곳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로젠버그 그 부처죠. 그 소련에 핵개발 넘겨가지고 전기자로 나중에 채용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 유명한 M19 킴벨 그 스파이 그 5명의 케임브리지 대학생 5명의 그 런던 그 스파이들 그런 것이 각각 뒤리는 것이 냉전시대 이야기인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LGC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출신, 하버드 대학하고 국무부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하고 맨투맨으로 하는데 통역인지 하여튼 에이전시가 바로 옆에 있었어. 하여튼 제일 보다가 아주 신뢰했던. 근데 이게 이제 그 LGC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해리 덱스터 화이트라고 재무부에 관료고 이 달러 그 금융에 대한 그런 정보를 미국의 이 금융 자산에 대한 정보를 스탈린에게 넘겼고 이 두 사람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지만은 그 나중에 이제 그 이 스파이라고 발각된 것이 뒤에 무슨 뭐 50년 60년대 제가 쓴 그 미국 공산주의 비밀 세계라고 그게 이제 그 90년대에 제가 그 코민테른하고 소련의 아카이브가 무너지고 나가지고 냉전 끝나고 나가지고 소련이 이제 붕괴됐지 않습니까? 연방이 붕괴돼가지고 과학자들이 이제 벌어보기 힘들었을 때 많은 핵과학자들이 외국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영미학자들을 오픈했었어. 그러면서 코민테른에 있는 문서고가 있잖아요, 서류. 그걸 갖다가 공개했었어요. 여행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미학자들이 돈도 주고 해가지고 가서 복사도 하고 또 돈으로 사고 해가지고 엄청난 코민테른의 자료를 이제 가지고 있는 런던이라는 미국에. 그래가지고 그 사료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 공산당들이 이 뉴욕 타임즈라든가 리버럴 좌파 언론들이 뭐라 했냐면은 미국 공산당들이 모스크바라든가 코민테른의 지령이라든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자생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주사파들 자생적이라고 하듯이 우리 알아서 하듯이 라디오 침체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공산당이 북한이 좋아서 하는 것이 북한은 지령이라고 돈 받는 게 아니다. 주사파 인간 아닙니까? 똑같이 미국 공산당 그런 주장한 거예요. 언론도 그래 받았었고. 근데 30년대 그 소련 번역하고 암호 해독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감천당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암호 코드를 다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 해군성이 제로나 프로젝트 해가지고 제로나 파일 비밀의 텔레그램 비밀의 암호로 한 거를 해독을 합니다. 90년대 중반에 미 해군의 첩보부가 네, 베로나 파일이라고 분명하죠. 그걸 해독하면서 밝혀진 게 뭐냐? 이 1차 한국전쟁 중에 여러분 1951년이죠. 동아랑 의원이던 레가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청문회 가가지고 미 행정부에 소련 스파이가 200여 명 있다. 그래서 그 청문회에 조사하는 위원이 리차드 닉슨이에요. 그러면서 스포트를 밟아가지고 그게 부통령까지 됐거든요. 아시아하고에. 우리나라 여러분 오목 청문회 할 때 명함만 던져가지고 전두환한테 던져가지고 그게 와와 해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것 좀 배운 것 같아. 어떤 간에 하여튼 그런 식인데 닉슨이 거기서 방문 투사를 해가지고 계속 국무부 관측만 쪼았는데
메카시가 과람제 어떤지 해가지고 위스콘신 주 상원의원인데 죽었어요. 바로 사람으로 죽었다는데 그 뒤에 미국 언론이 이 메카시 선동을 해가지고 이 가천망이 200명이는 가짜다. 그래서 메카시 선동을 해가지고 LG는 별로 없었는데 그 억울한 사람들이 무고하게 알게를 몰려가지고 왜냐면 그 몰려가지고 피해식 받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애국법이 통과되면서 동안 행정부 시절에 교사, 공직 교사, 그 다음에 군이라든가 공직자들을 애국 충성심 선서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 무대로 그 하듯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징계를 했다. 교사, 공직, 초중고 교사하고 공무원하고 군 출신 이렇게 애국법을 해가지고 가격적으로 강화시켰어요.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네. 근데 언론이 그 소련연맹 무너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몇 가지는 이 거짓 증언했다. 거짓으로 빼기 선동을 하면서 억울한 사람 두드려 잡았다고 한 것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국이 틀렸다 이렇게 20년 동안을 언론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칼 선동에서 잘못됐다고 했지만은 지금은 어떤 코미테는 문서를 번역을 하면서 미국 공산당 자금하고 자금을 받았다는 게 30년대 미국 공산당은 코미테는 자금하고 지령하고 을 받아서 그대로 수행했다. 스탈린의 개가 되었다 하는 것이 됐어요. 그것이 이제 냉전 안에 구상되고 그리고 이제 조셉 메카시 200명은 그건 아니라도 상당한 숫자의 공산주의자들이 루즈벨트 행정부 시절에 제일 많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게 선전이 소개가 안 된 그런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정리를 좀 해본다면은 그 루즈벨트 행정부, 루즈벨트의 리더십, 저 김한 박사는 전두환 리더십 해가지고 요새 뭐 책도 팔고 어제도 나왔습니다. 이제 역사적 사건은 우리가 취하는 환경에 따라서 해석이 참 달라지는 게 많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이제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시대의 시점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다르거든요. 우리 입장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전두환이 그랬다는 사람 많잖아요. 주석파의 망동을 보고. 근데 지금 우리가 루즈벨트를 돌아보면서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금수저 정치 구단 아닙니까? 아까 저기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돌이켜 본다면 루즈벨트가 정치 그게 나오죠. 여기 보면 조직, 정치 천재라 해가지고 권력에 대한 뛰어난 통찰이 있었다. 마키아벨리의 여우와 사자와 여우의 이중적인 조합을 했다는 것이며 또 이제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제 루즈벨트 백도어라고 하는데 하와이에 일본이 진중한 폭격을 하도록 기다렸다는 거예요. 미국의 고립주의적인 반전 여론 때문에 기다려갔다는 그런 타이밍 감각이라는 것이고 또 이제 실용지 이건 뭐 다 아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자기 정치 세력 자기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잘 조직화해가지고 거기에 장급을 준다는 뚜껑을 준 거잖아요. 자기한테 우리 뭐 보수파 탱크한테 뭘 이렇게 주서 우리 문재인이 그걸 잘했잖아요. 요건 많이 먹지만 자기 지지 세력한테 뭔가 뚜껑을 주는 거는 문재인이가 뭐가 낫죠. 현재 대통령 좀 나은 게 있잖아요. 또 이렇게 던져주는 거는 그 정치는 그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과 아군의 그 경계를 잘 해야 된다. 루즈벨트 그런 점에서 천재예요. 뉴딜 진보는 어찌 보면 공산당하고도 연합해라. 유나이티드 프론트. 공산당이라든가 좌파라든가 사회주의 세력하고도 어쨌든 간에 링크를 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지지층을 중성을 하도록 했다 하는 거고 정치가로서의 대중들에게 커뮤니케이터,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는 미국에서 제일 국민에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으로 레이건을 뽑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30대인가 풋볼이라든가 축구, 미국 미식축구 아나운서 축구 중계까지 했어요. 레이건이 배우 되기 전에. 그래서 이게 주변이 방송하는 사람들은 주기가 좋아. 이준석처럼
말을 하여튼 잘해요. 근데 레이건처럼까지는 아니지만 루즈벨트는 그 당시에 여러분 TV가 없을 때입니다. 라디오 나왔을 때 계속 라디오를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국민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시원하게 그레이트 스피치 라디오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의 리더십을 보면 매일 뉴스페이퍼, 청와대 집무실에 아침에 뭐 툭툭 던지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골치 아프다 그것도 매일 생각하면 머리 아프다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라디오를 통해서 이 TV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노벨 한담회라고 그러는데 라디오를 활용해가지고 국민과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타이밍상 아주 이걸 연설 그 스피치에 힘이 있고 방력이 있다. 자기 이 라디오를 통한 대중과의 그 스피치 그걸 누가 배웠습니까? 이승만 박사. 이걸 보니까 이승만 박사 제가 어린 시절에 7살 때 6.25 1959년인가 제가 상해로 군용수가 터지기 전인데 어머니가 다리미질을 하는데 자주 이승만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이승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도 내가 기억나요. 국민한테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가 아이고 예,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위대한 분인가? 그것이 어렸을 때 궁금했어요. 이게 풀린다니까. 그걸 배운 거예요. 루즈벨트라든가 이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그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언어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포럼전에서 나 기억 안 난다 그러잖아요. 또 기억 안 난다네. 한 달도 안 됐는데. 왜냐? 이 루즈벨트는 그 언어의 스피치를 할 때는 그 진정성이 있다. 프리덤 스피치라든가, 미국은 서방세계의 무기의 변기, 민주주의 변기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fear 그 자체도 할 때, 국민들이 완전 미치는 거예요. 언어에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연설을 하도록 고민했겠어요. 그것을 그가 그 소아마비로서 시에게 매달리고 내가 정치를 왜 하고 내가 대통령이 왜 돼야 되는가 하는 자기가 삶은 목적 있는 삶에 대한 올인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이 그 결정 뭐냐? 권력에 말하자면 중독이요. 권력 중독증. 나쁘게 말하자면 인자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인자를 저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인자를 배격하면서 외교라든가 군사 문제에 독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미국에서 하나의 그 연방정부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데 그거는 오늘날의 그 빚더미 부채를 안게 되는 연방정부의 권한이 극대화되면서 부채가 엄청나게 쌓이는 시작이 루즈벨트 행정부의 뉴딜 정책 이유가 그렇게 연방정부의 권한이 엄청나게 비례가 됐던 겁니다. 인사 문제에서도 조셉 데이비스 같은 사람이 만불을 받고 36년 캠핑할 때 만불 준 변호사였거든요. 링컨도 자기한테 푼도라징 해가지고 돈 좀 받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뭘 시켰다가 핸드없이 일을 해가지고 잘라 적이 있었어요. 정치가들의 제일 고민은 후원을 받는데 이 후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 큰 골칫거리예요.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커피 타임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조셉 케네디 같은 경우에도 돈을 후원해가지고 영국 대사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을 준 후원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메가매직 소리를 안 들으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인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주느라 하는 겁니다. 특히 무기대의 문제, 캡처군으로 하여금 독점을 해가지고 그 사용하는 데 대한 철저한 검증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쟁 말기에 대수 원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고 막말로 이야기해서 소련의 스탈린이 동구권을 석권하고 올해 중국이 공산화되고 북한이 공산화되는데 루즈벨트가 갖다 준 집차 그리고 탄약 그리고
그리고 뭐 군화, 군복 엄청나게 그 대수 무기 원조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중국을 적화시키는 무기가 됐던가 북수선까지 흘러와가지고 미군 군함발, 미군 집차의 타야로 무장이 되었다면 이것은 루즈벨트 행정부의 대수 정책을 우리는 어떤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시절에 소련에 대한 군사 정보라든가 피드백 어떻게 쓰고 어떻게 되는지 전혀 정보를 가지지 못했고 미군의 소련 국내 현장 파견은 거의 완벽하게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4월 12일 얄타에서 오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사망을 했는데 동유럽의 공산정권이 수립되고 석권이 되는 걸 보면서 처칠이 루즈벨트에 보내는 레터는 자주 막 써져. 왜냐하면 얄타에서 폴란드의 프리일렉션을 약속했거든요, 스탈린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키지는 건 틀린 것 같아요, 처칠을 볼 때는. 그래서 루즈벨트의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소련 위협을 최대한도로 극소화했다. 미니마이즈. 극소화했다. 이렇게 한 것이 처칠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레터를 보면 루즈벨트는 스탈린에 대해서 핀란드 침공이라든가 폴란드 침공이라든가 스탈린이 전쟁 상황에서 어떤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강력하게 그 레터에서 항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책에서 말하는 이 제수 유화 정책, 그게 결국은 유화책으로 흘러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물론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저는 유엔의 국제 질서를 위해서 포용했다고 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미국의 보통 사람처럼 루즈벨트는 철저한 그 실용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문제를 과소평가를 하고 결과적으로 전후에 소련 공산주의 확산에 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루즈벨트의 그 진소 정책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단 치면서 관리하는 거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무조건 펌프식으로 띄우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 지도자를 으쌰으쌰 무조건 띄우는 거하고 당신 이걸 고치라고 선배들에게 비판하는 거하고는 그 정치 지도자가 받아들이는 강도는 다르잖아요. 그런 점을 우리가 숙제를 하게 되는 것인데 2차 대전 당시에 우리가 보면은 탁월한 외교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때 영화에 그 패튼 장군의 그 영화가 나오면 야 역시 장군은 미국이다. 별은 미국이다. 그 다음에 하사관은 일본이고 밑에 저 중대장 독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올라갈수록 별은 미군이 좋다는 건 패튼 장군에서 아이젠하워, 패튼, 메카더, 조지 마샬, 니미츠 위대한 해군 태평양에서의 니미츠와 메가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아이젠하워, 패튼 그 다음에 참모총장으로서 6.25 때 오마 브래들리 그 다음에 이 루즈벨트를 보편한 그 조지 마샬 이런 아주 탁월한 군 지도자를 우리는 목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디플로마트 위대한 외교 전략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행정을 위해서 그것은 그 지도자가 스스로가 외교를 독점한 하나의 부작용이다. 부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교 군사 문제에서 전략을 최상급 인물이 배제가 됐는데 이 국무부에서 2차 대전 당시에 계속 국무부에서 소련 문제를 지적한 대표적인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캐넌입니다. 조지 캐넌. 제가 이제 그 사람이 메모를 좀 몇 개 보니까 동북아에서는 시어더 루즈벨트처럼 대표적인 친일파예요. 국무부의 대표적인 친일파가 조지 캐넌이에요. 일본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당 이렇게 해야 된다. 조선이라든가 그런 거가 있고 우리 세오도르 루즈벨트처럼. 그런데 동북아에 대한 정세는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이제 트루먼 행정부 시절이 되면서 대소 공세 정책을 기반했던 조지 캐나님이 엑스파일을 해가지고 등장하면서 소련 공세 정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처럼 그 대통령의 건강이 공식적인 어페어다, 파블릭 어페어다. 우리 개인은 건강이 이 사람들이 병든 거를 공개가 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대통령이 건강은 국민들에게 공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큰 그 숙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메케타이라고 그 지사가 메케타이가 주치였거든요. 이제 역사가든 비판하는 게 대중에게 대통령의 병을 속였다. 그건 죽어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절차를 숨기고 대선 출마를 해서 조기에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메케타이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4년이나 8년이나 하면 안 된다. 과로로 하고. 지금 루즈벨트 미국의 그 당시 위기 속에서의 대통령 일하는 거 보면요, 사람 잠을 제대로 잤겠나 싶어요. 계속 그 집무실에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이 안보위기 터져가지고 소규모 해안파라든가 미국, 북한이 푸틴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규모 옛날처럼 연평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치고 빠지고 하는 유격전이든지 한포사격이든지 하면 도발을 해가지고 미국에 이걸 양동작전으로 건드림 식으로 했을 때 지금 저 뭡니까? 한남동이 아예 안 들어갔죠. 그 왔다 갔다 서초동에 물이 있네 없네 그렇게 할 그 집무실에서 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떠서 급하면 지금 미국도 대통령이 9.11 테러 때 그 뱅크에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9.11 테러 때 그 비상사태에 대한 어떤 이동이라든가 경호원이 지금 300명 이상 초과됐어요. 하루에 3억 초과예요. 3억 경호비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날 빵 사고 한다니까 주말에 빵집에도 가고 뭐 극장도 가고 한다니까 참 태평이야. 참 좋아 성격이. 개념 없어. 자 그래서 이런 그 리더십을 우리가 좀 공개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위대한 건 사실이다. He was a great man, great. 근데 서양에서는 우리가 동양에서는 어떤 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wise man, 현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공자, 맹자라든가 성현이 되는 것이지. 성현, saint wise man, 성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불상이라든가 이런 도덕적으로 완벽한 성인이 되는 것이 우리 공자명이라는 식으로 이 목적인데 서양은 아데르라든가 로마 공화정으로 흘러가면서 인간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레이트 메이드, 그레이트 메이드를 추구해야 된다. 위대하게 된다. 근데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 전공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 리스펙트, 존경을 받는 그런 것이 위대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위대했지만 결국은 큰 바위 물에 등재하지 못하고 지금 구체는 설명하는 것이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큰 바위 물에 등재될 뻔했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평화를 이룩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가 이룩한 것이 결국은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게 체크 앤드 밸런스가 잡혀야 되거든요. 물론 유엔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영국의 제국주의든지 소련의 공산주의든지 어느 한쪽은 체크가 밸런스가 잡혀야 되는데 어떻게? 군사적인 승리에 올박을 하면서 한쪽은 영국 제국주의에 뭉겠죠. 근데 다른 한쪽의 덩치를 키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것이 소련 팽창주의는 어떻게 보면 루즈벨트 행정 전후 처리 방식에서 그런 것이 예고되었다 하는 그 사회연구는 루즈벨트가 과연 44년, 45년 당시에 얼마나 스탈린의 야욕과 공산주의 정체를 이해하고 있었나는 것은 학교에 계속되는 논쟁입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관심이 없지만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그 인식이 제가 이제 그걸 읽었습니다만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이 30년대에 이 양반이 대공황을 극복하고 처음 1차 임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45년 4월달에 죽을 때까지 제 추측입니다. 거의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은 에코노믹 프로블로 그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연구를 하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7국권 아닙니까? 근데 구속을 했잖아요. 그럼 88학권이 되는 겁니다. 그냥 9년 동안 고시 공부하면 다른 거 역사책 볼지 않습니다. 고시만 하잖아요. 학번이 88이라면 한동훈, 김근희 여사하고 멘탈리티가 비슷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9년 동안 그것만 하니까. 역사 인식에서. 그 무슨 거예요? 그러면 여기 50에서 50페이지에 그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이 30년대 인식이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는 1932년 선거 캠페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급진주의의 위험을 반발로서 대응한다면 재앙을 초래한다. 반발은 급진주의자에게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의 도전이고 자극이다. 그 위험에 대응하는 길은 재건식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공하는 정당은 깨끗한 손을 가진 정당이어야 한다. 우리는 긴급한 행동을 요구하는 비상사태를 만났다. 그러나 그 위기에 공격했다. 우리는 혁명에 반대했다. 그래서 우리는 혁명을 만드는 그러한 조건들 그것들을 일으키는 불평등과 분노에 맞서 수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루즈벨트가 여기서 특징은 공산주의와 패시즘을 비슷하게 이해해서 양자를 뚜렷하게 구별하지 못하며 공산주의는 레디컬리즘, 급진주의의 한 분파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혁명 내지 급진주의 발생 원인을 혁명이라든가 급진주의가 혁명이 왜 발생하냐, 볼셰비크 혁명이 왜 발생하냐 이데올로기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급진주의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강력한 무력이나 정면 대결보다는 경제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공격성, 급진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굉장한 셀프-컨피던스,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루즈벨트가 1930년대 초에 직면했던 대공황의 경제적 국내 수습을 국제관계에서의 급진주의 세력도 이렇게 국내 뉴딜 처방전처럼 떡 주고 직장 주고 돈 주고 이렇게 어떻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처방전으로 제시한 거예요. 하버드 경제학과 그거 이제 어디 갑니까? 그대로 그 전공이 묻었던 그거예요. 그대로. 이승만의 당부담을 읽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책을 곱게 쓰세요 다음에. 그래서 1923년에 이승만 공산주의 시체를. 그러니까 그 학부 시절에 전공 그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를 여기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국가 중에서 수많은 국가 중에서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주의가 한편으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까지 느끼고 있었다. 그냥 소셜리즘은 공산주의는 소셜리즘의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나의 파트다. 그렇게 이제 좀 낙관적으로 했고, 찰스 몰렌 국무부에서 그 대소 입장에 대한 루즈벨트의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찰스 몰렌의 기사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찰스 몰렌 루즈벨트가 대소 정책을 다루는 거라 보면 루즈벨트는 소련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하는 장기적인 대소 전략을 고려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당장에 불을 끄기 위해서 히틀러의 침공에 대처하는 대정책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해가 단기적으로 하는 굉장히 델리게이트한데 양쪽 다 보면서 이렇게 핸들링 하면 더한데 굉장히 밀리터리 빅토리 거기에 올빵을 했는데 당신은 100년, 20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몸은 망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올빵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지 능력이 뭐 이상하게 했다는 거 누가 그렇게 하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고
소련의 핀란드 침공에 대한 견해가 있어요. 그것만 보고 보십시오. 103페이지에 소련의 핀란드 침공에 대해서 103페이지 보면은 1940년 소련이 핀란드 침공하면서 미국과 소련 관계가 악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론에 공격을 하니까 소련이 이거 어찌해야 되느냐 이거 비판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루즈벨트 자신이 소련에 대한 인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낸 것이 이 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당신들 대부분이 아주 어린 시절에 나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대단한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나오십니다. 대단한 동정심을 가졌다. 10대, 20대. 그리고 공산주의 초기 시절에 나는 러시아의 많은 지도자들이 제국체제에서 무지와 농노 상태로 방치되어 온 수백만 백성들에게 교육과 더 나은 건강, 또 무엇보다 더 좋은 기회를 제공했음을 인식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짜르 시대에서 이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차이가 볼셰비키가 쿠데타가 아니고 이 여러분 저 이치카 와르지 스토리 내가 저 대학 시절에 저 독서 선거를 하면서 이렇게 읽은 중에서 이치카에 대한 와르지 스토리 역사를 모시고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치카가 볼셰비키는 쿠데타가 아니라 볼셰비키 혁명을 한 장군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혁명의 볼셰비키는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인 것이 여기 이겁니다. 짜르 전체정 시절에 없었던 무지와 농노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죠. 교육과 더 나은 건강. 공산주의 교육이지만은 짜르 시대는 교육 자체를 안 바뀌고 문명 자체를 학교에 못 다니겠지 않습니까? 농노가. 그런 시스템은 이건 혁명적 변화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5.16이 쿠데타를 시작해서 혁명을 끝났다 해서 이 볼셰비키가 쿠데타에서 혁명으로 갔던 것을 그 비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럼 더 볼까요? 또, 네. 그리고 나는 공산주의 치하의 통제를 싫어합니다. 그거 알긴 아네, 통제 싫어한다는 거. 나는 수천 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후생자들이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혐오합니다. 나는 종교의 추방을 열렬히 반대합니다. 비록 내가 언젠가 4,5천년의 역사가 신을 추방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항상 신을 믿었음을 증명해 왔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라도 나 이거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언젠가 신앙국가로 복귀할 것을 알지만 언제 복귀해요? 중국도 지금 신앙탄압하고 있는데 러시아 신앙탄압이 이거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근데 또 봅시다. 언젠가는 신앙국가로 크리스찬 될 것이다. 언젠가는 낙관주의다. 당신들 대부분과 같이 나는 러시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정부가 궁극적으로 자유선거를 수행하고 평화를 예우하는 인기 있는 정부가 되어서 이웃나라의 영토를 간섭하지 않을 것으로 희망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 야 이거 아니네. 자 뒤에 좀 봅시다.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이해되는 소련은 세상에서 다른 독재자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독재 정치에 의해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다른 독재 정치와 제휴하고 있으며 또한 그토록 작아서 소련에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는 이웃나라마저도 침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소련이 독재 정치를 하고 이렇게 침공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낙관주의, 소련의 공산주의는 그 미국의 지원과 교류를 통해서 무너지고 자본주의라든가 자유주의 체제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 재개편하는 소련 친구로 나올 수 있다. 그런 인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루즈벨트의 그 리더십 그것을 냉전 시대로 해서 지금 제2차 냉전 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 쪽에 미국사 하시는 분들 연구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서없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